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025년 예정인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의 달 착륙선으로 활용될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타쉽을 탑재한 슈퍼헤비 로켓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륙 후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다음 발사는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햇빛을 받으면 1분 안에 흠집을 메워주는 자가치유 광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염료를 활용해서 빛을 받으면 뜨거워져 분자들이 서로 떨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반복해 흠집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인도에서 기온이 44.6도까지 치솟고 중국도 35도를 넘어서는 등 내일은 4월 고온 현상이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기가 빨라지고 강도도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독감 환자 수가 감소했는데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낸 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늘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새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수나 포옹 같은 가벼운 접촉만으로는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확인된 엠폭스 환자들은 모두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과 경기는 물론 경남과 경북, 전남, 충북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엠폭스가 코로나19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는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대화할 때 나오는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지만 엠폭스는 대체로 환자의 피부 병변을 직접적으로 오래 접촉해야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그리고 상당한 시간에 피부 접촉이 일어나야지만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라든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걸로는 잘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됐지만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근거도 아직 없고 수영장 등에서 하는 염소 소독으로도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엠폭스 환자 가운데 남성이 대부분이지만 여성 환자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엠폭스 감염이 의심될 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특히 피부 발진과 수포는 만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하지 않아서 감염이 지금처럼 지역사회로 퍼질 경우에는 이거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엠폭스 환자가 감소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작년에 이제 7, 8월, 9월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았는데 지금 현저히 줄었거든요. 고위험군 대상으로 3세대 엠폭스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 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8.5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셋째 주에 11.7명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보다는 4배 많습니다. 통상 봄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 독감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올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큰 일교차, 학교의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 소속 정영 상사는 최근 3일간 조혈모 세포 촉진 주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해 기증 절차를 끝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로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 기증할 조건이 성립할 확률은 2만 분의 1 정도로 희박합니다. 정영 상사는 10년 전 군 복무 중 헌혈을 하러 갔다가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했고 지난달 조건이 맞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고온 현상이 사라지면서 전국이 예년 봄철 기온에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낮부터 북쪽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2도, 대구도 20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황사는 주말인 내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이른 4월 고온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온난화 영향으로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지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무더위에 연신 물을 마시며 타는 목을 축여봅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를 강타한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은 한여름만큼 강력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참여한 야외 행사에서는 무려 13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지난 5일간 인도에서는 기온이 44.6도까지 치솟았고 중국도 3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온이 45.4도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45도를 넘는 봄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벵골만과 서태평양 부근에는 키 큰 해양성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서 남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다량 북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아시아 지역은 북쪽 선선한 공기와 남쪽 뜨거운 공기가 교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기온이 오르는 일은 있지만 최근 이상 기온은 유례 없이 강력합니다. 북반구의 고온 현상은 여름이 오기 전 4월부터 가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이상 고온 현상은 온난화의 영향으로 시기가 더 빨라지고 강도도 훨씬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기온이 34년 만에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지역은 30도를 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동아시아 지역은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역의 고온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 추진제가 이륙 후 4분 만에 폭발한 건데요. 다음 비행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으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륙 후 3분, 2단 발사체의 하부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32km 상공까지 도달한 스타쉽은 빙글빙글 돌다가 폭발했습니다. 발사 4분 만입니다. 스페이스X 중계팀은 로켓을 가동하는 33개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에 우주 비행사와 화물은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하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썼습니다. 적어도 몇 달이 지나야 다음 시험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스타쉽은 달과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한 우주선으로 길이 90m, 직경 9m로 우주선 내부에 150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 헤비는
길이만 69m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됩니다. 스타쉽과 슈퍼 헤비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스타쉽은 90분간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하와이 인근 태평양에 떨어지고 먼저 분리된 슈퍼 헤비 로켓은 멕시코만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쉽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의 달 착륙선으로 이용될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신경도 쓰이고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흠집이 생기면 입력 신호가 왜곡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흠집에 빛을 쪼여주면 모양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난 렌즈를 통해 자동차를 바라보자 빛이 번져서 시야를 방해합니다. 렌즈에 돋보기를 대고 강한 햇볕을 쬐주길 60여 초. 렌즈 위 흠집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빛 번짐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햇볕 아래서 스스로 손상을 치유하고 빛 투과 기능까지 회복하는 자가치유 렌즈입니다. 기존 렌즈 소재인 티오우레탄에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염료와 렌즈 구조를 느슨하게 만드는 촉매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섭씨 70도로 뜨거워지고 분자들이 서로 떨어졌다가 붙는 과정을 반복해 흠집이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광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주로 이제 무기 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재가 투명도를 잃기 때문에 보통 광학 소재로는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광열 염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분자 안에 들어가더라도 분산이 잘 되고. 연구팀은 국내 완성차 업체 등과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5년 내 상용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렌즈 소재에 소량의 염료와 촉매를 첨가하는 방식이라 가격도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구팀은 자연 햇빛 아래서 30분 만에 손상을 회복하는 자가치유 코팅 소재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 코팅제로 활용하면 사고로 표면이 긁히더라도 항상 깨끗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 2명을 여권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구금기간 연장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면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쓴 것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이들의 수화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여권까지 발견됐습니다.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기소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법적 조치는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먼저 현지에서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 씨가 여권 위조와 관련해 선고를 받으면 해당 형기를 복역한 뒤에야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 primanje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몬테네그로에서 공문서 위조는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판례상 6개월형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미국 업체가 아닌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가운데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규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미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ID4가 IRA의 배터리 광물 요건에 모두 충족해 $7,500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17일 배터리와 핵심 광물 세부 요건에 맞춰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인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는데 테슬라와 GM 등 모두 미국 기업의 전기차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땐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기 전 잠시 멈춰서야 하는데요. 달라진 규칙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홍대 앞의 교차로. 전방에서 빨간 신호를 받은 차들이 주저없이 건널목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뒤따르는 차들도 줄줄이 막힘없이 우회전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위법으로 분류된 운전 방식입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주행 신호가 녹색불일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건널목 앞에서 멈추거나 서행하도록 지난해 규정을 한 차례 바꾼 데 이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운전자는 벌점 부과는 물론 범칙금도 물게 됩니다. 문제는 규칙을 헷갈려하는 시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겁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면 간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멈춘다는 의견도 있고 멈춰야 된다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대면 이제 결국 가야 되는 상황이니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도 전국 15곳에 도입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요 도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도 처벌보다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김포 골드라인. 출근 시간대 한 칸에 300명 이상 타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플랫폼 자체를 협소하게 만들어 당장 뾰족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수상버스인 리버버스입니다. 리버버스는 한 번에 200명 정도가 탈 수 있고 최대 속력은 시속 50km 정도입니다. 도입 비용은 한 대당 20억 원 정도인데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통수단으로 가능할까? 한강의 지형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려면 다른 버스를 또 타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바쁜 직장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상버스를 타기 위해서 관련된 버스를 타고 이런 교통수단을 갈아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수상교통이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이 추워 한강이 얼거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인해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셔틀버스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 운행 공지를 철저히 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 도입 타당성 검토를 거쳐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띄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산불 피해 배상을 둘러싼 이재민과 한전 간 소송의 첫 판결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책임을 인정된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는데 그동안 긴 법정 다툼을 해온 이재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고성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의 피해 보상금을 손해 사정 금액의 최대 60%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이재민들은 법적 다툼을 택했고 산불 발생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한전의 책임을 특심위 의결과 같은 60%로 제한해 청구 금액 약 265억 원 가운데 87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한전의 고의 중과실로 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강풍 등으로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경수가 아닌 나무와 귀금속, 미술품 등 일부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이재민들이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고성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동의 없이 종교 수업을 시작해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종교 수업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 120년 전 선교사 부부가 설립한 개신교 미션스쿨입니다. 얼마 전부터 수요일 5교시에 1시간씩 학년별로 전체 학생을 강당에 모아 교회 밖 예배, 이른바 체프를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나 학생의 동의를 받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교회 종교 행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강요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회도 하는 이 학교.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일단 채플 시간 대체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실명으로 수요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종교 수업을 둘러싼 이런 갈등과 관련해 10여 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반발한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 여부가 달린 고교 평준화 정책과 더불어 채플에 대한 사전 동의, 대체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이 당시 쟁점이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원고의 참석을 사실상 강제하였고 교육부 교시에 따라 대처 과목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교육당국은 코로나 이후 학교마다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혼선이 재발하는 거로 보고 조사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라북도 내 다른 학교들에게도 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 이를 통한 조화와 공존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월 21일) 오늘은 제56회 과학의 날, 내일 22일은 제68회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는 평소보다 2시간 앞당긴 오후 2시에 시작해 과학 뉴스와 함께 2023 과학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